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이 부리 주니어 개를 제 입자리에 좀 앉혔습니다. 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아주 많더군요. 이만큼 컸습니다. 자, 이 아베 신조에 대한 테러가 지금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도 그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어쨌든 그는 일본의 최장수 총리였죠. 그것도 두 번이나 총리 반열에 오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을 금융위기에서 구한 정치인일 뿐 아니라 미국과 밀 관계를 이루면서 일본의 발언권을 아주 높인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베 신조를 비판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가 재임 기간 중에 정치적 위기마다 그 탈출 전략으로 반한 그리고 혐한을 노골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제히 침략에 대해 일본 내 극우적 태도를 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그가 731이라는 숫자가 아주 선명하게 적힌 전투기에 올라 엄지를 이렇게 고추세운 모습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 그는 단 한 번도 사과도 그 흔한 외교적 유감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실수라는 거였죠. 그는 취임 직후에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보냈습니다. 재임 기간에는 독도가 일본이 수복해야 할 영토라는 역사 왜곡이 더욱 광범위하게 장악됐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차차고서라도 그런 내용을 적은 일본 국방 백서대로라면 이제 일본은 우리의 가상적국입니다. 아베 신조는 한일 관계를 정략적으로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 간극을 더 깊이 판 그런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테러로 희생된 그분의 넋이 저승에서는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야만의 테러리즘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어제 방송 댓글에 아픈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비록 짧지만 한때 제가 메이뉴스 앵커를 하면서 기자로서 산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 댓글이 일부를 그대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본 국민, 한국 국민들의 혐한, 혐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역학판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상대가 공존 대상이냐, 제외 대상이냐 문제입니다. 전원책 님이 기자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하는 내국자라면 한국을 좀먹는 정치권 잡배 이준석이나 물고 뜯는 선동보다 제 나라 일본을 위하는 일본 국민들의 영웅 위인 아베를 이해시키고 순진한 국민들에게 제 나라는 스스로 위하여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애국 선동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충고는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감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상에는 사익은 물론 국익을 넘어 절대 해쳐서는 안 되는 불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고 진실이라고 부르며 때로는 정의라고 부르고 또 때로는 인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 토요일 정치판 뉴스를 전하는 방송은 온통 이준석 징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라기보다 정치 전망대 비슷한 말들을 방송들은 쏟아놓기 바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한 계산이 깔려있는 이준석 징계. 계산이 깔려있다. 이준석에 대한 징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입니다. 이준석은 이로써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지만 극적인 반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반전에는 무엇보다 대중의 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를 쳐다보는 눈빛이 바뀐다. 그 선의를 말입니다. 그가 눈물을 글썽거리고 말조심을 하는 게 역력한 게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밍 좋게 이준석의 목을 벤 윤리위의 징계수위는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합니다. 그의 정거인멸 교사를 받은 김철근은 사실상 이준석과 한 배를 탄 최측근입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정무실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그를 임명했죠. 그러니 자신이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해온 장모라는 자를 회유하기 위해 그를 특사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심야의 대전까지 말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이 김승현에게 문자로 연락한 뒤에 대전까지 가서 룸사롱에서 향응을 받고 여성과 동침을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젊은 한때의 실족이거나 어쩌다 유혹을 못 이긴 일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실족이나 일탈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비위 사건이 아니라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알선수재 범죄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준석은 심야에 김철근을 대신으로 보내 치료금 투자각서를 써주고 이준석에게 성상납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정의인멸 행위로서 중범죄입니다. 물론 이준석은 자신을 무관하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모와 이준석의 전화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이준석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윤리가 지적한 대로 김철근이 이준석이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 각서를 이메일로 써줄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이준석은 교사범이고 김철근은 어디까지나 종범입니다. 윤리위는 종범 김철근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데 이 교사범인 이준석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위원장 이양희는 이준석이 그동안 당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드러난 사실조차 부인하는 그에게 김철근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혹은 2년이라는 징계가 내리지면 당장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곧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해야만 합니다. 총선 공천권을 장악하는 다음 당대표를 곧 선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은 또 다른 혼란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당은 이 사태는 피하고 싶었고 결국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징계를 하면서 시간을 번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대표적으로 사수하겠다고 버티고 있지만 이 자기 당권을 누리던 이들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6개월 뒤에 이준석이 복귀한다. 이 이준석 복귀 시나리오는 아마도 이준석이 거절할 것입니다. 그건 이준석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임시전당대회를 여는 시나리오부터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시나리오까지 온갖 산식이 그려지고 또 지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 비대위원장에 누구가 좋다는 식으로 물망에 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언론은 당이 대혼돈에 빠져들었다거나 내분 상태다, 자중질환이 벌어지다면서 뉴스를 쏟아냅니다. 온갖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은 한국 정당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잊히지 않을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권을 획득하려는 길사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당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8조 2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죠.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과연 우리 정당은 이 요건에 맞게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정당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당 대표가 있어서 마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처럼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령 당의 대표가 가진 직위는 문자 그대로 옥새입니다. 그 도장은 공천장에 반드시 찍혀야만 공천의 효력이 있습니다. 상향식 민주주의가 아닌 비극입니다. 게다가 당은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총장이 회사의 전무처럼 모든 회계 업무와 인사조직 등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인은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해야 하는 정치적 길사체인데도 획일적인 의견을 당의 의견으로 내놓습니다. 이것이 어찌 민주정당입니까?
당의 대표와 사무총장, 대변인 이 세 명의 존재는 우리 정당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아니라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 하는 주식회사의 조직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정당은 서구 정당민주주의의 정당과는 다른 주식회사입니다. 심지어 당대표는 물론 언론조차도 창업주니 대주주니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어떤 회사보다도 주식회사다운 주식회사입니다. 정당에 가담하는 자들부터 이념과 정책에 동질감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지역과 학인 등 온갖 인연으로 모이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국가의 미래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로지 입신양명의 목적 외엔 그 어떤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른바 성공한 책상물림들, 관료와 판검사, 변호사들이 모이듭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 토호들, 나머지는 그소지도 아닌 정치 건달들입니다. 정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말입니다. 언론은 오래전부터 웰빙 체질이 몸에 밴 그런 자들이 모인 웰빙 정당이라거나 온실 속 화초 같은 존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철학과 소명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정당들은 이합집산이 많습니다. 당을 쪼개고 붙이는 것은 물론 좌우를 넘나드는 일을 태인이합니다. 이른바 칠세 말입니다. 결국 10년간은 정당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두목의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구성인데 이 조폭보다도 훨씬 수명이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정당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처럼 대중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대중정당이 아닌 것은 물론 정당민주주의에 합당한 정당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당들은 좋게 말하면 주식회사요, 잘못 보면 건달도 아닌 양아치들이 모이던 유사 조폭과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그 구조와 조직 활동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러니 한번 잡은 당권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번 이준석 사태는 한국의 정당은 이대로 좋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우리 정치사에 전무했던 이 여당의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자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단연 화제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당권을 두고 벌어진 경쟁에서 이 결과가 뻔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 어대명을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포장할까 하는 게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솔직히 진영을 떠나 이 민주당의 추락을 지켜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재미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우리 정당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게 아니라 입신양명의 목적으로 모여들어 서로 지분 경쟁이나 벌이는 주식회사 형태이니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이 과거 새누리당이 그랬던 것처럼 몰락을 해도 곧 다른 이름의 야당으로 신장개업을 하면 그만일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적폐청산의 수순과 강도도 관심이었습니다.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2개밖에 남지 않은 칼로 검찰은 무엇부터 손을 댈 것인가? 이재명은 방탄조끼에다가 구명조끼까지 입겠지만 그는 검경의 칼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급격하게 세인의 관심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준석에게 사형이 언도되면서 결사항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나 다급했으면 페이스북에다가 한 달에 돈 1,000원씩 이 석 달이면 권리당원이 되니 입당을 해서 원군이 되어달라고 업소를 했겠습니까? 아마 이 일도 세계 정치사의 에피소드로 남아 어쩌면 정치학 교과서에도 실릴지 모를 일입니다. 집권 여당에 이런 초유의 내분을 벌이자 민주당이 환호작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여권이 내분을 불러온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과연 우연일까라며 치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전문 위성정당이죠.
이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용혜인은 민주당에 가지 않고 끝내 기본소득당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8일 페이스북에 쓴 글의 제목이 여당 대표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 캐비넷입니다. 그는 이준석 측의 김철근이 성상납 폭로자인 장모에게 각서를 써준 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애초에 이 건은 어떻게 불거졌던 것일까? 검찰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발단은 어떤 루트에서건 수사 정보가 흘러나왔다고 봐야 할 거다. 그는 검찰 세력을 대표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이익에 봉사하는 정보가 이렇게 기막힌 타이밍에 유출된 게 과연 우연인지 의문이라고 썼습니다. 여당 내 권력 암투에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제기된 의혹들은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그러나 진실 규명과는 별개로 혹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말하자면 이준석 징계 사건의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커튼 뒤 높은 곳에서 조종하는 대로 인형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냥 위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밑에 있는 인형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용혜인은 참 어려운 말을 쓰더군요. 이준석의 징계는 징후적 현상이며, 이 징후적 현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징후적 현상이며, 야당도 구태청인 정치인이 알아서 숙청됐다고 마냥 박수칠 일은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의 상층부를 완전히 장악한 사정 권력은 예야를 가리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캐비넷에서 이 자료를 꺼내들 수 있다. 이전 투구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사정기관의 개입과 정상적 정치 과정의 왜곡에도 눈을 떼지 않아야 하겠다. 정치인의 심판이 특정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식일 때 민주주의는 끝이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이준석 사건의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어서 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이 지금 차도살인, 그냥 남의 칼로 살인을 하는, 이 차도살인을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그건 아니죠. 이 사건은 이준석에게 향원과 성을 상납한 김모, 그리고 장모 등이 법원에 이 김승진 사건이 증거로 제출된 검찰 수사 기록을 언론사와 가세인 등에 제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법원 기록은 변호사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걸 제보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소와 맞고소가 있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권력이 이준석을 죽이기 위해 캐비넷 속에 든 그런 기록을 끄집어내 시작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김상희도 이런 음모론에 가담해서 용혜인의 글을 공유하며 이 검찰 국가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 우상호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라디오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징계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의도를 읽어야 한다. 결국 여권이 선거에서 이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이다. 우상호는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할 때부터 이 안철수가 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당은 안철수가 책임지게 해준다고 미락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눈에 갇히였던 이준석을 이 문제를 빌미로 팽하고 안철수 의원을 당대표로 앉히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참 대단한 음모론입니다. 하긴 이런 음모론에 불을 찌른 것은 어제 말씀드린 JTBC가 한 보도 내용 때문입니다. 장모는 이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에 위선이 있고 그리고 김철근이 있었다는 투자유치 각서가 그 지인을 통해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에서 협상카드로 활용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안철수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준석의 껄끄러운 이준석의 이런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당에 들어와라.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장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위선이 있다고 언급한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보기엔 진실이 아닙니다. 장모라는 자의 장난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대표직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니 당분간 여권의 자중질환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최고위를 통한 윤리위 결정 무효화 등의 수단뿐입니다. 월요일이죠. 이 최고위가 열립니다. 그 최고위가 열리면 추태는 보이겠지만 이준석은 아마도 정리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이준석은 당원권이 이미 정지가 됐으며 따라서 당대표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그는 지금 당대표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당헌 당규에 따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자,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7일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조사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긍정평가는 37%였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부정평가는 49%로 취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인사 문제라는 응답이 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경제 민생 문제 12%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도어 스태핑에서 선거 때도 지지율은 유념하지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지지율 하락은 국정 동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이야말로 반전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통치자의 심기일전은 곧 우리 모두의 심기일전, 그리고 국가의 심기일전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